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꼼꼼히 챙겨보시죠. 자, 미국은 이제 이번 주부터 서머타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의 마감 시간도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로 바뀌었는데요. 시간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됐을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장 출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가가 하락하면서 미국 증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이나 싶었습니다만 결국은 다우 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모두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4차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선전 지역과 그리고 창천 지역에서 코로나가 재발하면서 락다운 조치가 들어갔고요. 이 때문에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증시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중국의 락다운에 의한 유가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를 오히려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예정된 빅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있죠. FOMC 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같은 날 현지 시간 16일에 러시아가 1억 달러 규모의 국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빅 이벤트 데이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경계 심리가 다소 붉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분위기는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린 앵커입니다. 네, 이제 어제부터였죠. 미국은 일광 절약 시간제, 우리말로는 서머타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머타임을 제기로 1시간 시계를 앞당겨서 살게 됩니다. 매년 3월 두 번째 일요일부터 해가 떠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도입된 제도인데요. 서머타임 적용으로 미국 주식 거래 시간은 모두 1시간씩 앞당겨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마켓은 오후 5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고요. 정규장, 개장 시간이 1시간 앞당겨져서 10시 30분, 마찬가지로 마감 시간도 기존의 6시에서 5시로 앞당겨지게 됩니다. 정확한 거래 시간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1시간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종가 상황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혼조세로 출발했던 미국 증시였고요. 결국에는 다우지수가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을 하면서 한 1.05포인트 정도 상승한 채 거래를 마칩니다. S&P 500 지수는 0.7% 하락, 나스닥 지수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술 성장주들이 낙폭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그런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했던 재료들 하나씩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은 장 초반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4차 회담 소식 촉각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모습이죠. 회담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내일부터 양측의 입장을 더욱더 명료화한 이후에 재개하겠다라는 이슈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 유가는 오늘 빠르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WTI를 기준으로 한 7% 정도의 낙폭을 기록한 채 지금 100달러 선 바로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도 금과 비철금속 등의 원자재 가격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국채 수익률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특히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한 14pp가량 오르면서 2.14%까지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라는 사실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기술 성장주들에게는 오늘장 조금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듯합니다. 자, 이렇게 약간의 플러스 요인들 그리고 좀 마이너스 요인들이 더 두드러져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장중까지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는 경계 심리가 막판 들어서 더 확대되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는 어떻게 나뉘었는지 히트맵을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트맵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쪽에 왼쪽에 보시면 역시 오늘도 에너지 섹터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움직이는 모습. 엑손모빌과 쉐브론이 각각 3.5%, 2.45% 낙폭을 기록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쪽 왼쪽으로 가서는 기술주들 역시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애플이 2.6%, 그리고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엔비디아와 퀄컴이 각각 3%와 7%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오늘 다우 구성
종목 가운데 하락률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었는데 중국 내 기술 허브로 불리는 중국 선전시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정부가 봉쇄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의 아이폰 조리 업체인 폭스콘도 선전시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결정을 했고요. 이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공급망 문제가 더 가중될 거다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애플의 주가를 조금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이미 소비재 섹터로 넘어와서는 아마존과 테슬라가 2.5%, 3.6% 하락하면서 이 섹터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 반면에 오늘 좀 강했던 섹터로는 금융주를 또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자가 2% 정도였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좀 강세권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투심 개선도 한 몫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비자는 다우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헬스케어 섹터 역시도 오늘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쪽에 파이자가 4% 가까이 오르면서 상당히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 그리고 모더나 역시도 6에서 7%대의 강세권 움직임을 장중 내내 나타냈는데요. 역시나 선전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소식에 따라서 이렇게 수혜를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를 확인해 봤으니까 특징주들도 하나씩 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알리바바부터 봐야겠는데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매도세가 강하게 쏟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측에서 한 의견을 전해줬는데 지정학적 위험과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인터넷 대장주인 알리바바에 대한 매도 압박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커질 수 있겠다고 경고를 하고요. 그러면서 알리바바와 징둥닷컴, 핀도더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리바바의 주가는 오늘 11% 가까운 급락세를 기록했고요. 그 밖에도 바이두와 징둥닷컴 모두 큰 폭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 제조사인 포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드에서는 오늘 제프리스에서 투자 의견을 업데이트하는 이슈가 나왔는데요. 투자 의견 자체는 기존의 보유 홀드 의견을 재확인시켜줬지만 목표 주가를 낮춰 잡았습니다. 공급망 제약이 이어지는 환경에서 인풋 비용이 높아진다라는 점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을 줬고요. 기존의 $20에서 $18로 낮춰 잡으면서 포드의 주가는 1.87% 하락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테일 쪽에서 나이키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하방 압력을 계속적으로 받아가고 있는 요즘인데요. UBS에서 나이키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확인시켜 주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중국 내 보이콧 이슈로 좀 눌려있던 중국 내 사업 부문이 생각했던 것만큼 빠르게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커멘트를 덧붙이면서 나이키의 주가는 4% 정도 오늘 급락 마감을 짓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해졌던 특징주들 모두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금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 가격은 이렇게 오늘 비교적 강하게 떨어지고 있는 하루가 되겠는데요. 이제 수요일에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3시가 되겠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그 부분이 금 가격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 선물 가격 현재 1.53% 하락하면서 온스당 $1,954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건데요. 기댈 곳이 없다. 참 키워드부터가 사실 그 시장 참가자들에게 딱히 기분 좋은 키워드는 아닌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초점은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 이 통화정책 측면에서 본다면은 올해 좀 기댈 곳이 없다라는 주장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바클레이즈에서 이 같은 주장을 했는데요. 중앙은행의 풋이 사라져서 이 투자 지형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풋이라고 하면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증시의 조정을 끝내는데 초점을 맞춘다. 우리가 뭐 패드 풋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증시 부양을 위해서 정책 방향을 좀 수정한다. 뭐 요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는 이 전쟁 전에도 인플레이션이 심화 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산 이 공급 차질이 더 우려가 더 심해지면서 상황 역시도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중앙은행들은 성장 도모보다는 인플레이션 관리를 더 우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풋, 그러니까 시장 개입에 나서는 그 지점이 더욱더 낮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역시도 추가 하락 가능성을 좀 높이는 요소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클레이즈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증시 수준으로는 연준이 풋을 해주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증시를 받쳐주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네.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야지 연준에서 좀 행동에 나서면서 증시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번에 당장 이번 주 FOMC 회의가 있다 보니까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외에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지난달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요. 뭐 이제 이번 달 결과도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은 근데 그때 이제 조사에 따르자면은 S&P 500 지수 3,698선이 이 연준의 풋 저점이다라고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즉 현재 대비해서도 약간 12% 정도 더 하락해야지 이 연준이 좀 개입을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다시 한번 S&P 500 지수가 뭐 5,000선까지도 랠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점을 좀 감안한다면은 그만큼 이제 중앙은행들의 시장 개입에 대한 그 기준이 높아졌음을 시장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저희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그때 당시 조사에서 매니저들의 37%는 미국의 CPI 상승률이 3%를 하회했을 때 랠리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즉 어떻게 본다면은 시장도 뭐 연준이 좀 개입을 한다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 완화가 돼야지 증시도 좀 근본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금리 인상 외에 FOMC에서 이 인플레이션 전망을 또 내놓거든요. 이 부분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연준이 올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뭐 한 2.7%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누가 봐도 심각한 좀 언더슈팅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연준이 이 전망치를 올릴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으로 연준이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번 주에 정말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게 될지가 사실 금리의 결정보다도 훨씬 더 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 내용들 이런 것들 좀 잘 정리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악재 추가인데요. 안 그래도 지금 시장에는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시장이 짓눌려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악재가 완화되기보다는 좀 더 추가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바로 어제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셨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전해졌는데 중국의 제조 산업의 허브로 불리는 선전 지역과 창천 지역에서 코로나가 다시 증가하면서 이 지역에 락다운이 발동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이곳에 있는 공장들도 셧다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부품을 공급받던 애플이나 자동차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애플 아이폰을 생산하는 폭스콘의 제조 공장이 위치해 있는데 최소 애플의 6개 정도의 서플라이 체인이 이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최소 일주일 동안 이 지역을 락다운한다고 밝혔고요. 결국 애플의 아이폰 생산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또 눈에 띄는 점이 이거죠. 애플이 신작 보급형 아이폰을 공개한 지 아직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쯤이라면 막 바삐 만들어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
이런 가운데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 클 것 같거든요. 애플은 이날 결국 2% 넘게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자동차 제조 공장도 참 많은데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업체인 BYD도 생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이 지역에 생산 공장과 부품 공장을 갖고 있는 폭스바겐과 토요타 역시 중국 당국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생산 중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중국 셧다운으로 인한 파장에 직격탄을 맞게 될 미국 기업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기업과 어떤 섹터가 있을 것이며 또 이런 그 직격탄을 맞게 된 애플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애플에 대해서 뭐 월가에서 아직까지 뭐 중국의 이런 생산 차질 영향을 좀 반영한 뭐 보고서나 뭐 의견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이날의 뭐 헤드라인들을 보더라도 시장에 대한 좀 애플에 대한 좀 우려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의 락다운 피해주를 좀 범주별로 한번 살펴본다면은 일단은 이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해서 경계감을 시장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JP모건에서 알리바바와 바이두 그리고 JD.com에 대해서 투자 의견 비중 축소로 또 하향 조정을 했죠. 락다운 피해에 따른 이 어떤 중국 매크로 경제에 대한 타격, 이 부분이 결국은 뭐 소비 심리 이런 부분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역시 원래 있었던 뭐 규제 리스크 그리고 미국에서의 상장 폐지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JP모건에서도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소비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뭐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뭐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면세점주가 굉장히 많이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염차이나 KFC나 피자헛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레스토랑 브랜드죠. 이미 실적에 대한 타격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첫 두 주간에 YOY 기준으로 매출이 20% 줄어들었다라고 사측에서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 애플과도 관련이 깊은 공급망 문제입니다. 선전이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주요 항만 거점이기도 합니다. 포춘에 따르면요, 이 선전 지역의 옌텐항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항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중국의 전자제품의 운반의 90%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애플 그리고 뭐 애플 납품사들 그리고 미중 간의 뭐 무역 이런 그런 물류에도 굉장히 많은 차질을 빚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망 이슈가 올해 하반기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해소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 시점이 조금씩 지연되는 뉴스들만 많이 나오고 있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좀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다 날아갔다입니다. 오늘 키워드가 일제히 참 좋은 키워드가 하나도 없네요. 뭐 시장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뭐 키워드를 선정을 하려고 해도 부정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날아갔다라고 키워드를 선정한 이유는 이 대표 팬데믹 수혜주죠. 넷플릭스의 팬데믹 이후의 주가 상승분이 이날 이제 모두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에 주가가 332달러 52주 신저가를 찍은 순간에 신고가 700.99달러였다고 하거든요. 그것과 대비해서 50% 이상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넷플릭스의 주가가 지난 2020년 3월 수준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즉 팬데믹 이전 수준, 팬데믹 수준으로 이제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넷플릭스 주가 같은 경우에는 2020년과 그리고 작년까지도 집콕 트렌드의 수혜를 좀 받으면서 상승 가도를 펼쳐왔죠. 하지만은 뭐 영화관에 이제 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테마파크에 간다든가 이렇게 야외 활동이 좀 늘어나면서 이런 야외 활동 컴백의 구독자 성장세가 많이 좀 둔화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작년에 JP모건에서는 또 넷플릭스가 향후에 제작하는 영화의 오프라인 영화관 개봉을 더욱더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낸 바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난 넷플릭스다 보니까 이게 싸진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팬데믹 수혜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나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비관론이 많은데 그 가운데 희망 섞인 어떤 주장들은 없을까요? 네, 넷플릭스와 관련한 뭐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실적 발표 후에 대대적인 뭐 투자 의견 아니면 목표 주가의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비레커머니 매수를 했다더라. 요런 또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보면은 뭐 투자 의견의 변화 동향은 좀 잠잠한 그런 모습이고요.
일부의 뭐 희망을 좀 찾고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경계론이 좀 더 우세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최근에 투자 의견을 업데이트한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어요. 하지만은 언더퍼폼에서 중립으로 이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지금 당장 주식을 뭐 사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도 342달러이기 때문에 지금과 뭐 그 큰 뭐 업사이드를 볼 수는 없는 그런 목표 주가라고 보여집니다. 웨드부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신들도 단기적인 주가 랠리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은 이 업계에서의 선도 기업이라는 그런 리더십 그리고 대규모 구독자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쟁사들 입장에서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이점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뭐 일부 좀 희망을 찾고 있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은 확실한 뭐 상승 모멘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뭐 그 이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게 시장의 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넷플릭스가 위대한 거는 뭐 단지 구독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 OTT 시장을 만들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시장을 완전 재편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나중에 또 다른 것도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는 있지만 반면에 아직까지는 성장 모멘텀을 못 찾았다는 것. 이것이 지금 당장 주식을 사야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로 네. 되는 거네요. 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 구도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뭐 우리가 팬데믹이 있었고 뭐 델타 변이도 있었고 그러면서 집콕도 많이 하고 그리고 스트리밍을 많이 볼 때는 스트리밍 업계가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이제 난립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HBO 맥스도 있고. 근데 그것들이 다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컨센서스였거든요. 왜냐면은 충분히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조금씩 뭐 제 주위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OTT를 보다가 하나씩 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넷플릭스도 지금 와서 이제 경쟁에 대한 위협에 대한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이것 역시도 뭐 어떤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되고 있다. 업황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도 사실 그렇게 반가운 키워드는 아닌데요. 러시아산 알루미늄과 함께 테슬라의 이 사진이 보이죠. 어제 지난 밤 사이에 CNBC가 보도를 하나 냈는데요. 테슬라가 2020년부터 러시아산 알루미늄을 수입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러시아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직접적인 타격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가 2020년부터 알루미늄을 수입해온 기업은 러시아 금속 공룡 가운데 하나인 루살이라는 기업입니다. 루살 역시 푸틴의 측근이자 러시아 집권 세력 가운데 하나인 인물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아직 이 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영국만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또 테슬라의 알루미늄을 공급하는 업체는 루살만은 아니겠죠. 글로벌 거대 금속 공룡인 하이드로와 수년간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업은 유럽과 캐나다, 호주와 브라질, 카타르 등 전역에서 생산 시설을 갖고 있어서 알루미늄 공급이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측면은 아닌데 어쨌든 알루미늄이 테슬라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데요. 테슬라 모델 Y의 차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이 조건부 승인을 받은 독일 브란데부르크의 공장의 생산 라인에도 이 알루미늄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아주 중요한 재료 가운데 하나가 알루미늄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물론 아직 러시아 루살에서 만든 알루미늄이 미국에서 사용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참 이야기가 복잡한데 테슬라는 루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알루미늄을 공급받고 있고 또 루살이 미국의 직접적인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테슬라에게 알루미늄은 원활한 공급이 상당히 중요한 재료임에는 분명하죠. 자,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도 최근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를 내리기도 했어요. 반면에 또 독일의 공장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건 또 호재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테슬라에 대해서는 호재와 악재가 좀 겹쳐 있는 상태인데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도 테슬라 입장에서는 겹악재인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배터리의 이 원재료, 뭐 니켈이라든지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값이 좀 급등하고 있는, 원재료 값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산 소재에 대한 공급 차질까지 좀 겹쳐졌다라는 게 시장에 좀 우려가 커지는 이유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국내에서도 테슬라가 차 가격을 올렸다라고 나왔죠. 이렇게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앞으로 뭐 마진뿐만이 아니라 수요를 좀 사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의문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가운데 이제 베를린 공장 승인 이슈가 또 있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장기적인 돌파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된 2월에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의 매출이 MOM 기준 전달 대비해서 5.6% 줄었어요. 근데 중국 현지 인도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늘었거든요. 즉 현지에서 생산을 해서 현지에서 인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중국의 예를 통해서 이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수요가 여전히 좋다. 이런 측면을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독일 공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어떤 뭐 독일에서 생산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원재료가 상승에 대한 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는 좀 힘든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좀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만 들어보면 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 같으면서도 지금 당장 처한 입장들이 다들 힘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참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애프터마켓 시간을 통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